오늘이 내 70번째 생일이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진다. 주름진 내 손등에 비치는 황금빛 햇살을 바라보니 문득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던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하나에 내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상철이와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스물에 만나 평생을 함께했으니 내 인생의 대부분을 저 사람과 함께한 셈이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이 떠오른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리의 살림살이. 겨울엔 연탄 한 장이 아까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고, 여름엔 부채질을 해가며 더위를 견뎠다.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작은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벅찬 감동. 이어서 민지까지 태어나고 우리는 내 식구의 단란한 가정이 되었다. 남들처럼 넉넉하진 못해도 사랑만은 충만한 가정이라고 자부했다. 상철이는 직장에서, 나는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쳤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도 모두 가족을 위해 썼다. 그 돈으로 번듯한 집을 마련했고 아이들 학원비며 과외비를 대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쓰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민수는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민지는 의사가 되었으니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상철이가 이상하게 다정했다. 평소와 달리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침 식탁에서 느닷없이 내 손을 잡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했다. 고생 많았다고, 그동안 자신과 아이들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고,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효도 여행을 가자고, 제주도든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50년 세월 동안 생일 축하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살가운 건지. 혹시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걸까? 아니면 이제야 내 고마움을 알게 된 걸까?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던 우리가 이제야 여행을 간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철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했다. 어쩌면 우리도 이제 진짜 부부다운 부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재에서 상철이의 전화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심지어 약간 들뜬 것 같기도 했다. 상대방은 분명 여자였다. 호기심이 생겼다. 아니, 불안감이 엄습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발소리를 죽여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가 점점 선명해졌다. 효도 여행은 핑계라고 했다. 서류의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 늙은이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질 테니 건강검진센터라고 둘러대자고 했다. 사실은 정신병원이라고 했다. 그 여자와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 집도 팔고 재산을 정리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늙은이. 그게 나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내가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에게는 그저 늙은이였다. 처분해야 할 짐이었고 재산을 빼앗아야 할 대상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동시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찢어져 버렸다. 50년. 내 인생의 전부를 바친 50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내 청춘과 인생을 함께한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 한다니.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 한다니. 배신감,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눈물조차 아까웠다. 이 배신자를 위해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왔다. 싱크대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자. 침착하자. 지금 당장 서재로 뛰어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상철이가 나왔다.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가 뭐라고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냐고 물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50년을 살아오며 익힌 인내심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토할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효도 여행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고. 처음이자 마지막.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기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나는 순진한 아내인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상철이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그가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그에게 그저 이용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날들, 통장에서 원인 모를 큰돈이 빠져나가던 날들. 그때마다 나는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믿어줬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내 인생 전부를 건 도박이었으니까. 그 도박에서 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창백한 달빛이 마치 내 심정 같았다. 70살. 이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가정도, 내가 믿었던 모든 것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안개가 걷히듯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진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정신병원에 갇혀 남은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에서 벗어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70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상철이와 그 여자가 무슨 계획을 세웠든 나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비록 이른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제의 따스했던 햇살과는 달리 오늘의 햇살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내 마음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이정숙이 아니다. 배신당한 아내, 이용당한 바보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다. 상철아, 그리고 당신의 여자여. 너희 갇힌 그물에 내가 걸려들 것 같았나. 50년을 참고 견딘 이 이정숙을 너무 우습게 본 것 아닌가. 이제 보여주겠다. 진짜 이정숙이 누구인지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투성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았던 나. 남편의 뜻이면 무조건 따르고 불평 한마디 없이 살림만 하고 내 의견은 언제나 뒤로 밀었던 나. 그런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을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다. 순종이 어리석음은 아니다. 인내가 무능함은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다시피 하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시부모 병수발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가난과 싸우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런 내가 이런 배신 앞에 무너질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일이 내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나를 찾을 기회. 이정숙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다시 살아갈 기회.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른의 나이에 새로운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찌 쉬울까.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다. 며칠이 지났다. 그 충격적인 전화 통화를 엿들은 이후로 나는 철저히 연기하며 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효도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행복한 할머니를 연기했다. 상철이 앞에서 웃었고 밥상을 차렸고 빨래를 개켰고 청소를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하지만 내 안은 썩어가고 있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정신병원에 갇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꿈, 상철이와 그 여자가 내 앞에서 키스하는 꿈. 내가 허공에 소리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꿈. 잠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상철이가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했다. 요양원 상담사라고 했다. 우리 나이에는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속으로 직감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 화려한 화장과 비싼 옷차림, 그리고 상철이를 바라보는 그 익숙한 눈빛. 틀림없었다. 전화 통화의 그 여자, 상철이의 내연녀였다. 오미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요양원 상담 전문가라면서 명함을 내밀었다. 손톱에 바른 붉은 매니큐어가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녀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이 손이 내 남편과 얽혔을 것이다. 이 손이 내 재산을 탐냈을 것이다. 그녀는 교묘했다. 아주 교묘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슬며시 기억력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어머님 혹시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신 곳 있으세요? 질문 하나하나가 함정이었다. 내가 무슨 대답을 하든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뭔가 이상한 대답을 한 것처럼. 상철이는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해요. 가스불도 자주 끄는 걸 잊고 문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걱정이에요.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가스불을 끄지 않은 적이 없었고 문단속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상철이가 그랬다. 술 먹고 들어와서는 현관문도 제대로 안 닫고 담배 피우다가 재떨이에 불씨를 남겨둔 것도 그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몰아갔다. 오미진이 물었다. 혹시 요즘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적은 없으세요?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무서우신 적은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악몽 같은 건 안 꾸시고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상철이가 끼어들었다. 요즘 밤에 자주 깨요. 헛소리도 하고 가끔은 소리도 지르고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밤에 깬 것은 맞다. 하지만 그건 당신들의 배신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헛소리가 아니라 악몽에 시달린 것이고 소리를 지른 것도 그 악몽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마저 이용하고 있었다. 나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미지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요양원 팸플릿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다. 24시간 케어, 전문 의료진 상주, 약물 관리 시스템. 이건 요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 소개 자료였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대요. 입소하시면 모든 법적 권한을 보호자에게 위임하는 제도래요. 그래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나요. 재산 관리도 보호자가 대신해 주고요. 내 것을 빼앗기 위한 수작이었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나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재산은 물론이고 자유까지도. 상철이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고 나는 그저 정신병원에 갇힌 환자가 되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다. 저녁 무렵 민수와 민지가 집에 왔다. 상철이가 불렀다고 했다. 어머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혼자 계실 때 많이 불안해 하신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민지도 거들었다. 엄마,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잖아요. 나이 들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내 자식들이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물론 그들은 진실을 모를 것이다. 상철이가 꾸며낸 거짓말만 듣고 믿는 것일 테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한 번이라도
내게 직접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나를 치매 초기 환자 취급했다. 불쌍하고 가엾은 눈빛으로 바라봤다. 마치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듯이. 민지가 약을 꺼내 보였다. 신경안정제라고 했다. 당분간 이거 드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시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다. 인지 기능 검사, 기억력 검사, 우울증 검사.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보자고 했다. 나는 알았다.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철이가 이미 의사와 짜고 들어갔을 것이다. 검사 결과는 당연히 이상 있음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초췌했다. 며칠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것 같았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흐려졌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다. 정말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인처럼 보였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우는 모습을 들키면 그것마저 정신이 불안정한 증거로 쓰일 테니까.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흐느낌을 감췄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다시 봤다. 이정수,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게 저들의 계획이야. 버텨야 해. 어떻게든 버텨서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나 혼자서 어떻게 저들과 싸운단 말인가. 남편과 내 연녀, 그리고 속은 자식들까지. 모두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이 상황에서 나 혼자 어떻게 맞선단 말인가. 그때 문득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내게 하신 말씀. 정수가 여자가 약해 보여도 강한 거다. 필요할 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질 수 있는 게 여자야. 너도 그런 힘이 있어. 다만 아직 쓸 일이 없었을 뿐이야. 어머니, 이제 그 힘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상철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는 그 얼굴이 낯설었다. 50년을 함께 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나는 50년 동안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내일은 또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거짓말로 나를 몰아갈까?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워할 수 없었다.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어쩌면 하늘도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배신당했지만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속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웃으며 일어날 것이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할머니를 연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거대한 음모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진실을 밝힐 방법을. 민수야, 민지야. 엄마를 믿지 못하는 너희가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이해한다. 너희는 아빠에게 속은 것뿐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을. 그리고 그때 너희가 얼마나 후회할지
얼마나 미안해할지 나는 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엄마와 너희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으니까. 한 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다. 우리 사이도 그럴 것이다. 상철아, 그리고 오미진. 너희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믿겠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늙은 이정숙이 아직 살아있는 한 끝난 게 아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렸다. 천둥 소리도 들렸다. 마치 폭풍전야 같았다. 그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자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싸워야 하니까.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딸이 이제 정말로 강해질 겁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반드시.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 무력해졌다. 민지가 준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버렸지만 상철이는 내가 약을 먹었는지 매번 확인했다. 심지어 입안까지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날도 있었다. 마치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듯이.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꿨다. 약을 먹되 바로 화장실에 가서 토해냈다. 속이 쓰리고 목이 아팠지만 견뎌야 했다.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정말로 정신이 흐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상철이가 오미진과 함께 외출했다. 물론 내게는 거래처 미팅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미진의 향수 냄새가 현관에 남아 있었고 상철이의 옷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서조차 조심하지 않았다. 어차피 곧 치워버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집안이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나는 무작정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서재에 들어갔다. 상철이의 공간. 50년 동안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의 성역.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캐비닛을 뒤졌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통장이나 서류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모양이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책장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과 책장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고 거기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먼지 사이로 뭔가 각진 것이 보였다. 책장을 힘껏 밀어보니 벽 속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낡은 금고였다. 언제 설치한 건지, 왜 여기에 숨겨둔 건지 알 수 없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방식이었다. 나는 막막했다. 어떤 숫자일까? 상철이의 생일, 아니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 그것도 아니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날짜가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1975년 4월 15일. 떨리는 손으로 75만 415를 입력했다. 틸릭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상철이의 글씨였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다. 2005년 3월 7일. 오미진을 처음 만난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20살이나 어린 여자. 호스티스 바에서 일하던 여자. 젊음이 부럽고 아름다움이 탐났다고. 아내는 이미 늙어버렸다고.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20년. 그들의 관계가 20년이나 되었다니. 내가 어머니 병수발로 정신없던 그때,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휘던 그때, 그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오미진에게 상가를 사주었다는 내용, 매달 생활비를 대주었다는 내용, 심지어 그녀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대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친정어머니의 유산,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로 흘러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류 뭉치였다. 거기에는 우리 집과 상철이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친정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명백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재산을 딸 이정숙에게 상속한다고. 사위는 믿을 수 없으니 절대 재산을 넘기지 말라고. 딸아이가 고생할까봐 미리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우리 집은 상철이 명의로 되어 있었다. 통장도 주식도 모든 것이. 서류를 더 뒤지니 답이 나왔다. 위조된 서류들이었다. 내 도장을 몰래 찍어서 내 서명을 위조해서 모든 재산을 상철이 명의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것도 20년 전에. 내가 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없을 때 그때를 노려서. 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희열도 느꼈다. 드디어 찾았다. 증거를.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증거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상철이의 계획은 치밀했다. 나를 정신병원에 넣은 후 실종 처리를 하고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오미진과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다. 이미 위조 여권까지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들의 새 이름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숙이는 바보다. 평생 날 의심 한 번 안 했다.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게 자기 팔자다. 평생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그년의 운명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마지막 연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소리였다. 나는 차분해졌다.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을 뿐이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휴대폰으로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서류들도 하나하나 찍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금고 안에 넣어두었다. 상철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다음 조카 영준이가 떠올랐다. 변호사인 영준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엄마처럼 따르던 아이. 이제는 35의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었다. 민사소송 전문이라고 들었다. 영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 안 좋으신데요? 걱정하는 그에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영준아, 이모 좀 도와줄 수 있니? 아주 중요한 일이야. 영준이는 즉시 달려왔다.
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사진으로 찍은 일기장과 서류들을. 영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다. 이모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요. 나는 영준이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다. 일단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상철이가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그날, 바로 그날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했다. 영준이가 물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이런 배신을 당하시고 힘드실 텐데.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영준아, 이모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50년 동안 안개 속에 살았는데 이제야 맑게 개인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이모,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그래, 정의와 진실. 내가 평생 믿어온 가치들. 비록 남편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세상에는 아직 믿을 사람이 있었다. 아직 정의가 살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철이는 이미 와 있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마 오미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지. 나를 정신병원에 넣을 날이 다가와서 신이 났겠지. 저녁을 먹으며 상철이가 말했다. 내일 병원 가는 거 잊지 않았지? 민지도 같이 간대. 검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가족 외식이나 하자고. 가족 외식이라.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자들과 무슨 가족이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좋아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네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50년 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70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더 이상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희생양이 아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다. 오직 나 자신 이정숙이다. 박상철, 오미진, 너희는 큰 실수를 했다. 나를 너무 얕봤다. 50년 동안 참고 견딘 여자의 힘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제 보여주겠다. 진짜 이정숙이 누구인지. 내일이 기다려진다. 너희가 승리의 미소를 짓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그 순간이, 법정에서 너희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 그 순간이, 어머니,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딸이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제 인생을 되찾아갑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며칠 전에 차갑고 창백한 달이 아니었다. 희망찬 빛을 발하는 은은하고 따뜻한 달이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다. 50년 거짓말의 막을 내리는 날. 그리고 진정한 내 인생의 막을 올리는 날. 상철아, 잘 자. 내일이 너의 마지막 편안한 밤이 될 테니까. 오미진, 너도 푹 자. 내일부터는 잠 못 들 날들이 계속될 테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오늘 밤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상철이는 들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었다. 향수까지 뿌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승리의 날, 내게는 반격의 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금방 끝나요. 그 아이는 정말로 날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하는 걸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검사는 예상대로 진행됐다. 의사는 이미 상철이와 짜고 있는 듯 했다. 질문 하나하나가 함정이었고 내 대답이 모든 고개를 갸우뚱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지만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치매 초기 혹은 정신불안 상태라고. 검사가 끝나고 상철이가 제안했다. 특별한 곳에서 점심을 먹자고.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예약까지 해놨다고 했다. 민수와 민지도 합류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다며 상철이는 연신 미소를 지었다. 한정식집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다. 개별룸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없었다. 완벽한 장소였다.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에도 내 계획을 실행하기에도. 음식이 나오고 상철이가 와인을 따랐다. 축배를 들자고 했다. 무엇을 축하하는 건지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상철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아, 드디어 시작이구나. 여보, 이것 좀 봐요. 요양원 계약서예요. 아주 좋은 곳이래요. 24시간 케어에 의료진도 상주하고 당신을 위한 거예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민수와 민지도 거들었다. 엄마,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요양원이 아니었다. 정신병원이었다. 그것도 폐쇄병동. 한 번 들어가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곳. 그리고 재산 위임 동의서도 함께 있었다. 모든 재산 관리를 배우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펜을 들었다. 손이 떨리는 척했다. 상철이의 눈이 반짝였다.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영준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이모, 제가 늦지 않았죠? 영준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상철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민수와 민지는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다. 이게 무슨 누구세요? 상철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영준이는 명함을 내밀었다. 김영준 변호사. 그리고 이모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영준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고소장이었다.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재산 갈취.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상철 씨, 당신을 고소합니다. 20년 전부터 아내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채고 위조 서류로 명의를 이전했으며 현재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시도한 혐의로 고소합니다. 상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영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상철이의 일기장이었다. 오미진과의 불륜, 재산 횡령,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직접 쓴 내용들이었다. 이건 어떻게? 상철이가 말을 더듬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낸 것 같았다. 당신 서재의 금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가
비밀번호더군요. 감상적인 사람이에요. 당신도 불륜녀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면서도 첫사랑의 날짜는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때 또 한 명이 들어왔다. 오미진이었다. 상철이가 급히 불렀나 보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움직였다. 오미진 씨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오미진이 비명을 질렀다. 상철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상철이도 절규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원래 내 재산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 영준이가 차분히 말했다. 아니죠. 이정숙 여사님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입니다. 여기 원본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조한 서류들도 다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감정 결과도 나왔고요. 민수와 민지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인가요? 나는 자식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다 사실이다. 너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불륜을 했고 내 재산을 훔쳤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 너희는 그런 아버지의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지. 한 번도 내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 엄마가 정말 어떤지, 무슨 일이 있는지. 민지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민수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쉽게 나를 버렸는지, 그건 영원히 우리 사이에 남을 거야. 경찰이 상철이와 오미진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상철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담담했다. 더 이상 그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오미진은 끝까지 발악했다. 상철이가 다 시킨 일이라고, 자신은 속은 거라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가 받은 돈, 그녀 명의의 상가, 모든 것이 범죄의 증거였다. 한정식 집을 나오며 햇살을 맞았다. 눈이 부셨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햇살이었다. 영준이가 내 어깨를 감쌌다. 이모,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그래, 자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70세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파렴치한 남편 20년 불륜과 재산 갈취의 충격적 실체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다. 법정에서 상철이는 끝까지 발뺌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일기장, 위조 서류, 불법 자금 이동 내역, 모든 것이 그의 죄를 증명했다. 판결이 나왔다. 상철이는 징역 5년, 오미진은 징역 3년. 그리고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인 내게 돌아왔다. 상철이 명의로 되어 있던 집도, 통장도, 주식도, 모든 것이. 재판이 끝난 날,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니,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민수와 민지가 찾아왔다. 또 용서를 구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효도하겠다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들은 울며 돌아갔다. 가엾기도 했지만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부모를 무조건 믿는 것도 어리석지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니까. 집으로 돌아와 상철이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 책, 사진들, 50년의 흔적들.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다. 미련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다. 상자를 닫으며 생각했다. 이것으로 정말 끝이구나. 50년의 거짓 결혼 생활이, 50년의 속임수가, 50년의 배신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준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다. 이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새로운 계획 있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있어. 아주 큰 계획이. 영준이가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다. 나는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70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왔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다. 상철이와 오미지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먼저 집을 정리했다. 50년의 기억이 담긴 그 집. 행복했다고 믿었던 시절의 흔적들,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공간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집을 파는 날, 민수와 민지가 왔다. 엄마, 정말 파실 거예요? 여기 추억이 많잖아요. 추억이라. 그래, 추억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었다. 집은 좋은 가격에 팔렸다. 그 돈과 되찾은 재산을 모두 합치니 꽤 큰 금액이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부모님의 유산,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그 돈으로 나는 특별한 일을 했다. 이정숙 한부모 가정지원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강순자의 만복 기념 재단이었다. 내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재단. 영준이가 물었다. 이모, 왜 한부모 가정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나도 사실상 혼자 키웠잖아. 상철이는 늘 없었고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 엄마들, 아빠들을 돕고 싶어.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이 왔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배신당한 아내의 아름다운 복수, 70세 할머니의 통 큰 기부 같은 기사가 났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었고, 내 남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난이 남은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나 혼자 살기에는 넘치도록 충분했다. 작은 시골집을 구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아담한 집. 마당이 있어서 텃밭을 가꿀 수 있었고, 툇마루가 있어서 해질녘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사 가는 날, 민지가 울었다. 엄마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못 뵐 것 같아서.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너희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가끔 보고 싶으면 오면 되지. 하지만 더 이상 의무감으로 오지는 마. 정말 보고 싶을 때만 와. 시골집에서의 첫날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깼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다. 황금빛 햇살이 온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한 밥상. 된장국과 나물 반찬, 갓 지은 밥.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언제나 경이로웠다. 이웃들과도 친해졌다. 대부분 나처럼 도시에서 온 노인들이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현재를 함께 나눴다.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는 봉사가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어느 날 영준이가 찾아왔다. 이모, 여기 정말 좋네요. 이모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 이모부가 면회 신청을 했대요. 이모를 보고 싶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상철이라. 이제는 그 이름조차 낯설었다. 영준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미워하지도 않아.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아. 더 이상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없거든. 거절한다고 전해줘. 영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모. 이모의 선택을 존중해요. 가을이 되자 텃밭에서 첫 수확을 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 윤기 나는 가지, 알이 굵은 고추들. 내 손으로 키운 작물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수확한 채소들로 김장을 했다. 혼자 하기엔 많은 양이었지만 이웃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기뻤다. 김치를 담그며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이렇게 김장을 하시며 가족을 생각하셨겠지.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늦었지만 제 삶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도 좋은 곳에 썼고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민수와 민지가 찾아왔다. 아이들도 데리고 왔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눈사람을 만들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여기 사시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민지도 거들었다. 맞아요. 도시에 계실 때보다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 같은 끈끈함은 없었지만 편안한 거리감이 있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관계.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70의 나이에 시작한 새 삶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이정숙으로 산다. 상철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다. 그의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림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의 배신이 나를 깨웠고 나를 자유롭게 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꾼다. 배신당했던 그날의 충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상처도 아픔도 모두 나를 만든 조각들이니까. 내일은 마을 도서관에서 그림 수업이 있다. 70에 처음 배우는 그림이지만 도전해보고 싶다. 못 그려도 괜찮다. 즐기면 그만이니까. 모레는 영준이가 온다고 했다. 재단 운영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다고. 벌써 10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다니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비록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나는 온전히 나로서 살 것이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쓰는 나의 이야기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이 달빛에 반짝였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담요를 끌어당겼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유는 누군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70의 나이에 배운 이 진리가 남은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나의 새로운 하루가, 나의 새로운 모험이. 이정수, 71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여자. 그게 바로 나다.